오징어, 유하.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두 번째 시입니다. 의자, 김성용. 극장의 사무실에, 학교에, 어디에 있는 의자란 의자는 모두 네 발 달린 짐승이다. 얼굴은 없고 아가리에 발만 달린 의자는 흉측한 짐승이다. 어둠에 몸을 숨길 줄 아는 감각과 햇빛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맹을 지니고 온 종일을 숨소리도 내지 않고 먹이가 앉기만을 기다리는 의자는 필시 맹수의 조건을 두루 갖춘 네 발 달린 짐승이다. 이 짐승에게는 곤태도 없고 죽음도 없다. 아니, 죽음은 있다. 안락한 죽음, 편안한 죽음만 있다. 먹이들은 자신들의 엉덩이가 깨물린 줄도 모르고 편안히 앉았다가 툭툭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려 한다. 그러나 한번 붙잡은 먹이는 좀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근성을 먹이들은 잘 모른다. 이빨 자국이 아무리 선명해도 살이 짓이겨져도 알 수 없다. 이 짐승은 혼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외로워하는 법이 없다. 때를 지어 있어도 절대 떠들지 않는다. 오직 먹이가 앉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곤 편안히 마비된다. 서서히 안락사한다. 제발 앉아달라고, 제발 혼자 앉아달라고 호소하지도 않는 의자는 누구보다 안락한 죽음만을 사랑하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다음 시입니다.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녔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또아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세 번째 시입니다. 고별사, 슬퍼함을 금하는 존단. 그러나 사랑에 의해 그토록 순화되어 우리 자신도 그 편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믿어 눈과 입술과 손이 없는 것을 별로 상관치 않소. 우리의 두 혼은 그러므로 하나여서 비록 나는 가야 하지만 단절이 아니라 확장을 겪소. 공기처럼 얇게 쳐느린 금박처럼. 만일 우리의 혼이 둘이라면 그들은 둘이요. 마치 뻣뻣한 두 콤파스 다리가 둘인 것처럼. 당신의 혼은 고정된 다리여서 움직일 기색도 안 보이지만 다른 다리가 움직이면 움직이요. 그리고 그것은 비록 중심에 위치하지만 다른 다리가 멀리 배회하면 그것은 기울고 다른 다리를 따라 경청하오.
그리고 그것이 귀가함에 따라 꼿꼿이 서오. 당신도 이와 같으리. 다른 다리처럼 비스듬히 달려야 하는 나에겐 당신의 확고함이 나의 원을 정확히 그리고 내가 시작한 곳에서 나를 끝나게 하오. 네, 시가 좀 길었습니다. 복습합니다. 커뮤니티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네, 꼭 풀어보시고요. 네, 복습합니다. 제이콥 콜그의 시적 표현과 산문적 표현이란 시적 표현과 산문적 표현의 차이죠. 시는 감정과 상상에 관여하는 언어이고, 그죠? 감정과 상상, 네, 이게 중요한 언어이고, 산문은 정보 전달과 이지에 관여하는 언어이다. 정보 전달을 하려면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히 정보 전달을 하려면 또 이성과 지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와 산문의 차이가 바로 그런 데 있다라고 해요.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대상 접근 방법과 표현의 효율성, 대상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생각을 바꾸면 시가 보인다. 이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목차를 잘 기억하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든 네, 목차를 잘 기억해야 유리해요. 네. 보시면 소재와의 동종, 동류, 통상적 연어 관계에 있는 상상을 하면 진부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소재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종류, 또 통상적 연어 관계 하면 이게 어떤 관계냐? 영어로 coll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스펠이 틀렸나 봐요. collocation, locate 할 때 잘 아시죠? 예, 오여야 되는데, location. 예, 코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코가 함께고, location이 위치 이거죠. 그래서 연어 관계, 즉 함께 위치함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연어 관계란 collocation이란 것은 뭐 햇빛이 그냥 이렇게 해가 비친다, 그러면 해와 비친다가 항상 이렇게 같이 있는 것, 이것을 연어 관계라고 해요. 해와 비친다는 해라는 것과 비친다라는 것은 연어 관계에 있다라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너를와 사랑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를 연어 관계다라고요. 방 안에서 할 때도 방과 안에서가 연어 관계죠. 근데 그게 통상적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통하는 그런 통상적인 연어 관계에 있는 상상을 하면, 네, 누구나 하는 상상을 하면 종류가 같거나, 그죠? 또 표현이 늘 하던 표현이면 진부하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옵니다. 그것은 시인이 왜 진부한 시를 쓰는가? 이 말은 시인이 보편적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인이 진부한 시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요. 보편적 관념, 누구나 하는 생각이죠. 늘 하던 생각, 그죠? 보편적 관념,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 생각이고 늘 하는 생각, 그런 관념에서 빠져나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된다. 새로운 인식,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해야 돼요. 네, 인식이 뭔지 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인식. 먼저 우리가 의식을 하기도 하고, 감각하기도 하고, 또 감지하기도 하고, 인지하기도 하고, 인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인식이 뭔가, 대상을, 네, 인식하는 것. 새로운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독자는 의외성 앞에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 독자는 의외성 앞에서 당혹한다. 바로 이 당혹감이 어떤 당혹감이에요?
의외성에 대한 당혹감이 시적 긴장을 유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반한다를 유지한다로 바꾸면 좋겠네요. 네. 다음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편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이번 영상에서 이 거꾸로 생각해 보기, 이거에 그냥 아주 핵심적으로 봐주세요. 거꾸로 생각하기. 저는 이거에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기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는 시적 상상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 이번 강의의 핵심이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보편적 관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에 대한 보편적 관념은 뭐예요? 빛, 그리고 밝음, 희망, 생명, 그죠? 뭔가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이래요. 그게 바로 해에 대한 보편적 관념이죠. 근데 거꾸로 생각하기는 의외의 관념이죠. 그러니까 해가 빛, 밝음, 희망, 생명이라면 그걸 거꾸로 생각해 봐요. 빛에 대한, 해가 빛 그러지 말고 해는 어둠, 또 밝음 대신에 절망, 소멸, 결핍, 그죠? 이 소멸과 결핍,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소멸. 빛은, 사실은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암흑이 있는데 그 암흑이 빛에 의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물이 보이죠. 암흑 물질이 사물을 가리고 있는데 빛을 딱 비치면은 암흑 물질이 제거되기 때문에 사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빛은 결핍이다라는 생각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이 한 장에다 구멍을 딱 냈어요. 그럼 거기에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결핍이 있는 거죠. 그죠? 구멍이라는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것도 암흑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빛의 진실은 그렇다라는 것. 우리가 관념적 사고는 이러한 건데, 그죠? 의외의 사고, 사실은 의외의 사고가 진실일 수 있다는 것. 그죠? 사물이 없으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빛은 사물이 없으면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냥 암흑이 지어진 상태인데 어떻게 사물이 없으면 빛을 보겠어요? 빛은 사물에 의존해서 존재가 드러나요. 그래서 항상 뭔가에 의존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빛이라는 것, 아주 중요한 관념이죠. 또 끝없이 타오르는 고통일 수도 있겠죠. 빛은 타잖아요. 촛불도 빛을 낼 때 자기를 태우면서 빛을 내죠. 네, 그렇게 빛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기, 네, 아주 중요한 거죠. 거꾸로 생각하기가 의외의 관념이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오징어라는 시를 볼게요. 짧고 간결하고 아주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눈앞에 저빛 오징어래요. 제목이 항상 중요해요. 이것만 딱 봐가지고는 해석하기 참 어렵죠. 근데 오징어 제목에서 딱 힌트를 주죠. 눈앞에 저빛, 찬란한 저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이렇게 빛 하면은 삶과 희망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벌써 죽음이다라고 해서, 근데 저게 이제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굉장히 시적이지가 않겠죠. 이게 맞는 말이어야 되죠. 저건 죽음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징어 밤에 잡잖아요. 오징어를 어둠 속에서. 근데 거기다 집어등이라고 그래요. 집어등, 즉 등은 등인데 집어, 즉 모집한다는 거죠. 물고기를 모집하는 등, 물고기가 모이게 만드는 등을 집어등이라고 하잖아. 집어등을 딱 비치면 이 오징어는 거기에 모여서 걸려들죠. 다
걸려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다 걸려들어서 죽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빛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죽음이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빛이 죽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보편적 관념을 전복시키는 의외의 관념이죠. 보편적 관념을 전복시키는 의외의 관념입니다. 여기서 바로 시에 새로움이 있는 것이고 매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라고 했는데, 그 불교 용어 중에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이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를 등 삼아서, 자기를 등불 삼아서 밝히고, 또 불법, 즉 진리를 등불 삼아서 밝히라 했는데, 여기서는 빛이 죽음인 줄도 모르고 그냥 화려한 불빛에 현혹돼서 빛을 따라가면 바로 죽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빛나 보이는 것, 뭐 권력, 돈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보고 막 달며들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떤 죽음의 불빛인지도 모르고 너무 온 어떤 그 돈 권력에 어떤 매료돼 가지고, 우리나라 요즘 그 상황에 있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즉 권력이 빛이라면, 그죠? 그 정신을 그냥 다 빼놓고 권력만 쫓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어느 분처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빛만 보고 덤벼드는 것은 어떤 생명은 어때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생명의 어떤 그 타나토스적 본능, 타나토스라는 건 죽음신적 본능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은 다들 그 타나토스적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향한 생명이 생명의 어떤 운명적 또는 숙명적인 본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명은 그렇게 죽음 본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살려는 몸부림이 곧 죽음이 되는 그런 어떤 숙명을 가지고도 있어요. 현대인들이 그렇죠. 현대인의 빛은 욕망과 탐욕의 빛이죠. 그래서 어떤 그 죽음의 손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그런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걸 불빛 삼게 되면, 그죠? 자기의 갈 길을 밝히는 것이 권력과 돈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불빛 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손짓일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입니다. 의자, 김성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내용상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는데 한번 볼까요? 극장의 사무실에 어디에 있는 의자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네 발 달린 짐승하고 의자하고는 전혀 뭐 이렇게 좀 연어 관계에 있지도 않고 통상적 생각도 아니고, 그렇죠. 전혀 아주 색다른 생각이죠. 둘이 어떤 의자와 짐승 사이에 어떤 그 공통점이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은 독자는 어떤 생각을 일단 긴장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의외의 생각이 시적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시적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편적 관념을 벗어나서 의외의 관념을 갖게 되면 바로 이런 시적 긴장감이 탁 살아나요. 이렇게. 네. 의자, 네 발 달린 짐승 이러면서, 얼굴은 없고 아가리에 발만 달린 의자는 흉측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데, 의자하고 짐승하고 별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공통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공통적 속성을 이렇게 좀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흉측 얼굴 네 발 달린 의자도 그러니까 잠시만요. 의자도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아니 의자도 네 발 달렸고 아가리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뭐랄까요 두 대상의 어떤 동일시하려는 어떤 동일시하는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의자를 짐승이라고 했는가? 그 근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은 없고 아가리에 발만 달린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의자가 짐승인 그 이유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둠에 몸을 숨길 줄 아는 감각과 햇빛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용맹을 지니고 온종일 숨소리도 내지 않고 먹이가 앉기만을 기다리는, 그죠? 뱀이나 또 각종, 몇몇 짐승들은 먹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죠.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하죠. 그 카멜레온도 그러나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공격해서, 네, 먹이를 잡죠. 네, 그런 의자와 짐승의 공통된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권태도 없고 죽음도 없다. 아니, 죽음은 있다. 안락한 죽음, 편안한 죽음만 있다. 먹이들은 자신들의 엉덩이가 깨물린 줄도 모르고 편안히 앉았다가 툭툭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려 한다. 그러나 한번 붙잡은 먹이는 좀채 놓아주려 하지 않는 근성을 먹이들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네. 예, 의자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 싫죠.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빨 자국이 아무리 선명해도 살이 짓이겨져도 알 수가 없다. 이 짐승은 혼자 있다고 해서 절대 외로워하는 법도 없다. 네, 의자가 짐승으로서 갖는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때를 지어 있어도 절대 떠들지 않는다. 오직 먹이가 앉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곤 편안히 마비된다. 서서히 안락사한다. 먹이가 그렇게 되면 네,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겠죠. 그 안락사라는 것이. 제발 앉아달라고, 제발 혼자 앉아달라고 호소하지도 않는 의자는 누구보다 안락한 죽음만을 사랑하는 네 발 달린 짐승이다. 제 발이 아니고 네 발입니다. 네 발. 네 발 달린 짐승이다. 네. 그래서 안락한 죽음만을 사랑하는 안락한 죽음. 삶이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한 일이죠. 어떤 삶의 고단한 삶을 어떤 고단한 노동으로 본다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안락한 죽음은 잠깐의 휴식이 안락한 죽음일 수도 있죠. 네, 잠깐의 휴식이 안락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사는 것 자체를 어떤 고단한 노동으로 본다면 그렇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의자는 어떤 흉측한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자는 또 어떤 의자냐면 좀 다른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자,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에, 이게 이제 어머니가 전하는 소식이죠. 네, 한 소식 딱 던진대요.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죠? 의자는 네, 온 세상에 좀 편안해 보이는 것은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대요. 허리가 아프니까. 의자는 뭐예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것, 어떤 의지가 되는 것이죠. 네, 의자는. 네, 그래도 여기서는 의자가 조금 통상적인 느낌이 있죠. 우리는 의자를 앉을 수 있는 곳, 기댈 수 있는 곳,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쓰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 비슷한 시가 있었죠. 지금 어디쯤 오는
지금 어디 몇쯤 아침을 몰고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내 그분을 위하여 이 의자를 비워드리지요 하는, 그때 이제 의자는 어떤 세대 교체에 대한 의자인데, 의자를 이렇게, 여기서 의자는 좀 기댈 수 있는 것, 네,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오느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한테 좋은 의자 아니었냐. 아버지한테 의지가 되는 존재, 큰아이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라도 깔고 호박에 뙤이라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뭐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의지가 되어주는 것이면 가족으로서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적 대상에 대해 거꾸로 생각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네, 항상 거꾸로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를 쓸 때는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시를 쓰되, 그것이 새로운 표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써지는 말들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롭지가 못하다라는 통상적인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써지는 것들은 늘 통상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해가 따뜻하다 이런 것들은, 햇빛이 따뜻하다 이런 것들은 늘 통상적인 관점이잖아요. 백석 시인은 날이 서럽도록 차갑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확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시적 대상을 거꾸로 생각한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것이 되지는 않는다. 거꾸로 생각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꾸로 생각해도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논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오징어에게 빛이 죽음인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빛이 죽음이다, 뜬금없이 빛은 죽음이다 라고 하면은 독자가 공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오징어에게 빛이 죽음인 이유는,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면 거기에 먹을 거 있는 줄 알고 막 달려드니까 알고 보면 죽잖아요. 그러다가 만약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상의 특징적인 속성을 거꾸로 생각한 것의 속성과 동일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김성룡 시인의 의자가 사나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굴은 없고 아가리에 발면 달린 흉측한 짐승, 온종일 숨소리도 내지 않고 먹이가 앉기만을 기다린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바로 그런 노력에 해당한다고요. 또 대상의 특징적인 속성을 거꾸로 한 것의 속성과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동일시하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동일시하는. 네, 왜냐하면 흉측한 짐승하고 의자하고 연결시키려면 좀 연결되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두 속성을, 그죠? 거리가 먼 두 대상의 속성이 유사성에 있어서 거리가 멀면 유사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일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바로 그런 표현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시보입니다. 고별사, 슬퍼함을 금하는 존 던이라고 있죠. 문학계 약간 독단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별사, 이별을 고하는 말인데, 그러나 사랑에 의해 그토록 순화되어 우리 자신도 그 편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믿어 눈과 입술과 손이 없는 것을 별로 상관치 않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랄까요? 어떤 사랑하는 관계를 다리가 두 다리가 붙어 있어야 그 하나의 완성체가 되는 컴퍼스라고 하죠. 컴퍼스. 그 컴퍼스 동그라미 그리는 거. 컴퍼스에 비유해서 사랑이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숙명이고 운명인 것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관념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 대상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어떤 그 사물로 어떤 육화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구체화, 형체화 시켜야 돼요. 근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물을 가져온 것이 바로 컴퍼스입니다.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하는데 항상 두 개는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에서 확 벗어나가지고 저 사랑을 콤파스에 딱 비유를 해 놓으니까 네, 그것이 이제 바로 굉장히 감각적 표현이 되고 어떤 감동적 표현이 되는 거죠. 네,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랑에 의해 그토록 사랑에 의해서 순화되었대요. 산화점 진승도 사랑하면 순해지나 봐요. 우리 자신도 그 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는 이별이죠. 그 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믿어 눈과 입술과 손이 없는 것을 별로 상관치 않소. 네, 둘이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콤퍼스에 무슨 손, 입술, 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두 혼은 그러므로 하나여서 둘이지만 늘 이렇게 육체적으로 떨어져도 어떤 정신적으로 붙어 있으면 하나겠죠. 그 두 혼이 하나이므로 비록 나는 가야 하지만 네, 이별 별리 그죠? 가야 하지만 고별을 하지만 이게 고별사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단절이 아니라 확장을 격소 이렇게 콤퍼스 두 다리를 딱 붙여놨다가 떨어지면은 네, 확장되는 거죠. 이게 둘이 떨어지는 것이 단절이 아니고 확장되는 거예요. 컴퍼스가 확장되듯이.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별을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탁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컴퍼스 다리가 벌어지듯이 확장된다고 그래요. 바로 그 확장을 격소. 공기처럼 얇게 쳐내린 금박처럼이라고 합니다. 네. 만일 우리의 혼이 둘이라면 그들은 둘이 벌어지는데 마치 뻣뻣한 두 컴퍼스 다리가 둘인 것처럼 당신의 혼은 고정된 다리여서 움직일 기색도 안 보이지만 다른 다리가 움직이면 움직이요. 그죠?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가운데 박혀 있지만 알고 보면 움직이죠.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돌잖아요. 네, 그렇게 움직이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중심에 위치하지만 다른 다리가 멀리 배회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존재는 안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 있는 내가 움직이면 그 사람 당신도 움직이겠죠. 그것은 기울고 다른 다리를 따라 경청하오. 네, 경청한데요.
그리고 그것이 귀가함에 따라 꼿꼿이 서 벌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면 컴퍼스가 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듯이 우리는 내가 돌아오면 그 둘의 관계는 좀 더 키가 커지는 거죠. 당신도 이와 같으리 다른 다리처럼 비스듬히 달려야 하는 나에겐 당신의 확고함이 나의 원을 정확히 그리고 당신이 탁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내가 멀리 가더라도 네,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네, 돌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시작하는 곳에서 나를 끝나게 하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존 던의 고별사 슬픔을 그 많은 여기다 표시를 안 했네요. 자, 참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헤어질 수 없는 운명. 네, 사랑하는 사이라는 관념적 대상이죠. 사랑은 관념이에요. 관념. 물론 사랑하는 사이도 관념이고 대상을 컴퍼스라는 구체적 사물로 육화해, 즉 감각화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하든 시각화하든 여기는 시각화겠죠. 육화해서 독자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준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형체가 없는 존재를 형체가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육화한다는 게. 시적 대상의 접근 방법과 표현의 효율성은 통상적 관념, 이런 용어도 자꾸 외워놔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기억의 중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통상적 관념을 버리는 데서 온다. 즉, 거꾸로 생각하기. 네, 가장 중요한 말이죠. 거꾸로 생각하기. 즉, 발상의 전환에서 온다. 거꾸로 생각하기가 발상의 전환이죠. 바로 그 불일참에서 새로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고로, 김기택 시인의 소가 있습니다. 수천만 년 말을 가두어 두고, 말을 딱 수천만 년 말을 가두어 뒀대요. 말을 안 하고. 그저 끔뻑거리고만 있는, 저렇게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라고 합니다. 소의 눈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자, 바로 위에 시에서 소의 눈이 소의 눈을 감옥이라고 그래요. 감옥이라는 바로 뜻밖의 발상은 독자의 감각을 깨워서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즉, 독자를 감동시킨다는 거죠. 수천 년 말을 가두어 두고 그저 끔뻑거리고만 있는 저렇게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네, 소의 눈을 이렇게 순하고 동그란 감옥이여 라고 합니다. 소의 눈은 대단히 순하게 보이죠. 그리고 땡그랗고 그렇죠. 소의 눈은 왜 그렇게 순해 보일까요? 고양이 눈이나 이런 거 보면 사납게 보이잖아요. 아마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생김새가 달리 있을 것 같아요. 소하고 고양이하고. 그 동공이라는 건데 고양이나 뭐 호랑이 뭐 또 이런 그 육식성 동물 있죠. 포식성 동물. 그런 포식성 동물들의 특징이 동공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어서 평화로울 때는 이게 이렇게 딱 옆으로 퍼져 있다가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집중을 하면 이게 세로로 확 세워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거예요. 근데 소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고양이나 그런 육식성 동물들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